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뭐든지 사랑으로만 키울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마음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 한들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없고 무조건 자식을 위해 희생할 수도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요. 세상에는 참 나쁜 부모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각자의 사정이 많은 부모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고 잘 모르겠어요. 본인의 사정으로 자식들을 내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어릴 적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고아원에 가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가 나를 버린 것인지 아니면 저를 잃어버린 것인지 그 진위 여부도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장면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금방 올게 하고서는 아이를 버리는 부모요. 제 기억에도 그랬어요.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금방 가서 음료수 사올 테니까 여기 있어. 그렇게 사라진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 기억이 너무 빛이 바른 오랜 기억이라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그 한마디는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금방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했던 그 말이요. 저는 엄청나게 큰 놀이공원에서 엄마가 금방 나를 찾으러 올 거란 생각을 하고 하염없이 기다렸어요.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서서 기다렸어요. 몇 시간을 서 있다가 결국에는 다리가 아파서 주저앉고야 말았지요. 날이 어둑해지는데도 나타나지 않는 엄마. 결국 저는 엄마를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울면서 엄마를 찾다가 모르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움직이게 되었어요. 그 뒤에 기억은 없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0살도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겁이 났고 현실이 현실처럼 다가오지 않았고 그냥 무서웠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제 기억은 새하얀 도화지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하얗게 변해버린 제 머릿속에선 아무런 정보도 꺼내오지 못했어요. 경찰 아저씨들이 저를 어르고 달랬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엄마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고 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어요. 두려움에 가득 차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어 버렸어요. 그 어린 나이에 가족을 잃어버렸다는 충격은 저를 그냥 백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경찰서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제가 누구인지조차 모른다는 이유로 고아원에 맡겨지게 되었어요. 90년대 초반에는 부모들이 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이유로 키우다가 버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그렇게 버려진 아이 취급을 받게 된 것이었죠. 물론 초등학교까지 올라간 아이를 버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나이가 되면 대부분의 기억이 살아있고 말도 하고 글도 쓸 줄 아니까 집에 찾아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극심한 두려움에 말을 하는 법을 까먹은 사람처럼 아예 입을 꾹 닫아버렸거든요. 요즘처럼 미아 방지를 위해 아이들의 지문을 등록해 놓는 시대도 아니었고요. 주민등록이라는 게 전산화되기 이전이었어요. 아마 아실 분들은 계실 텐데 지금처럼 주민등록증이 카드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종이로 되어서 수기로 작성해서 들고 다니던 시대였거든요. 악명 높은 범죄자를 잡는다고 주민등록 재발급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의 주민등록증이 나오게 된 것이었잖아요. 그때 전부 전산화 처리도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리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정보만 치면 줄줄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입이라도 열었어야 모든 조사가 되듯 저희 부모님을 찾아주던지 할 텐데 저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땐 정말 큰 충격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말하는 법을 까먹었거든요. 그게 제 나이 8살인지 9살인지 그 언제쯤의 일인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흐릿하거든요. 이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집에 못 간다니까. 아직도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아니면 부모님 성함도 모르겠니? 어디 사는지 동네 이름도 몰라? 아유, 답답해라. 애가 벙어리인 거 아니야?
안 됐네. 아직 어린애인데 부모가 키우기 힘들어서 버린 것 같은데. 하긴 벙어리라 어떻게 키우겠어. 의사소통도 안 되고 답답하지. 입은 옷만 봐서는 꽤 돈 좀 있는 집안 아이 같은데 불쌍하네. 요즘은 딸이라고 버리는 집도 허다하잖아. 근데 집에 돈이 있으면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을 이리 쉽게 버릴 수 있나? 마지막으로 버리기 전에 좋은 옷 한 벌 해준 건가 보지. 아이 됐어. 애 듣는데 이런 이야기 하지 말자고. 저는 결국 아무런 정보를 경찰에게 제공하지 못했기에 고아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경찰에서도 임시보호를 쭉 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꽤 큰 고아원에 맡겨지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특징이 뭐였냐면요. 팔에 있는 화상 흉터였어요. 글쎄요. 이것도 단편적인 기억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론 뜨거운 물을 끓였던 엄마에게 달려가다가 주전자를 들고 있던 엄마가 물을 쏟으면서 팔에 화상을 입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버려지기 몇 개월 전에 일어났었던 사건이었기에 아마 8, 9살 그쯤에 가지게 된 흉터였던 것 같아요. 그 일로 인해서 엄마가 할머니께 엄청나게 꾸중을 들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더라고요. 버려진 충격으로 인해서 저는 기억 대부분을 손실했거든요. 심지어 엄마의 얼굴도 아빠의 얼굴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뿌옇게 흐릿하게 형태만 생각나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저는 고아원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고아원 원장의 말에 단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못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시설 관계자들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충격으로 인해 실어증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버려졌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면서 극도의 두려움에 떨게 되었고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말을 하는 법을 까먹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아니 그럼 애가 말하는 법을 까먹었다고요? 고칠 수나 있는 병입니까? 아유 완전히 짐덩어리 하나 떠맡았네. 하필이면 벙어리라니. 이러면 입양 가기도 어려울 텐데. 사람이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으면 실어증부터 시작해서 기억 상실이 올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받은 트라우마를 지워버리고 싶은 마음에 뇌가 기능을 멈춰버린 것이라니. 아니, 정말 인체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보통 마음의 병이니 서서히 안정을 찾으면 말하는 법을 다시 되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 그러면 단지 버려졌다는 충격으로 인해서 말을 못한다는 거지요? 애가 고아원에서 지내면서 적응이나 잘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어쩔 수 없지요. 정확하게 뭐가 원인인지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지금의 의술로는 밝혀내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버려지기 전부터 실어증이 있었는지 아니면 버려진 이후에 걸린 실어증인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아무튼 충격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언어 기능에 대한 세포 문제는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정력도 멀쩡하고요. 당연히 저는 고아원에서도 엄청난 짐덩어리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인 것은 분명한데 말을 못하고 이름조차 모르니까요. 나이도 대충 키만 보고 가늠한 거라 하더라고요. 제 생일부터 시작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고아원에서는 저에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주민등록을 교부했습니다. 당시에는 해외로 입양 가는 아이들이 많아서 호적을 새롭게 정리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고아원 낯선 환경에서 지내게 되었으니 저는 늘 겉돌았어요. 야외 활동 시간에도 아이들이 공놀이를 하고 모래놀이를 할 때에도 저는 그냥 혼자 기둥에 기대어 서서 그들을 구경하기만 했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밤에는 트라우마로 인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깨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이 큰 규모의 고아원이다 보니까 고아원 담당 선생님들이 돌봐야 할 아이들의 수는 많은데 저 하나만 신경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저는 결국 저를 짐덩어리처럼 생각하던 고아원 원장의 술수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여기서 지내는 게 싫지? 선생님들이 제대로 돌봐주는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거기다가 여기 친구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못하잖아. 너는 우리 고아원이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아주 작은 소규모 고아원으로 보내줄까 하거든. 그곳은 선생님들이 너를 더 잘 돌봐줄 수 있을 거야. 혹시 알아? 거기 가서 엄마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엄마라는 말에 저는 눈을 반짝였고 고아원 원장은 제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다른 지방의 고아원으로 보내버렸어요. 본인이 부족해서 아이를 잘 케어하지 못했다며 잘 부탁드린다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제가 이곳에 적응을 하지 못하니 규모가 작은 시골 고아원에 들어가서 요양을 하면 마음 편안하게 먹고 지낼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실어증도 나을 수 있을 거라는 핑계를 대면서 강제 이전을 시켜버렸어요. 저는 서울에서 차로 4시간 떨어진 해남에 있는 작은 고아원에 가게 되었는데 이곳에서는 나름 적응을 할 수 있었어요. 서울에 있었던 고아원이랑은 달리 소규모 고아원이라 원생이 15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나이대도 전부 비슷한 또래들이었고 제가 옮겨가게 되니 아이들이 무척이나 궁금해하면서 저에게 관심을 주었어요. 네 서울에서 왔나? 서울 가신 아들은 싹 다 깍쟁이라 하던데 설마 네 우리랑 대화하기 싫어서 말을 안 하는 거요? 에이 아뇨, 내가 아까 몰래 엿들었는디 야가 아직 말을 못한다 하던디 설찬이 힘들었나벼. 그래야? 그러면 우리랑 같이 공부하면 되지. 암시롱 말 못하는 게 쪽팔린 게 아니라니까. 제가 말을 못하는 것을 멀리하지 않고 같이 공부를 하면 된다고 말을 해주니 저도 이전에 있었던 고아원에서의 행동과 다르게 친구들과 하나 둘 어울리기 시작했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 덕분에 서서히 활기를 되찾게 되었어요. 원래 어릴 때는 친구만큼 좋은 것도 없는 법이잖아요. 저는 해남에 있는 고아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은 언어 치료 비슷하게 한글을 알려주는 선생님과 공부를 하며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거의 새롭게 한글이랑 말을 하는 법을 배우면서 실어증을 고쳐나가게 되었죠. 물론 제가 친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기에 서서히 마음의 안정을 찾아서 변화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요. 제가 13살이 되던 해에는 완벽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미 저의 과거를 전부 잊은 뒤였어요. 그저 너무 큰 충격으로 인해서 그때 그 시절에 대한 모든 기억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정말 단편적인 장면들 뿐이었는데 늘 양복을 입고 회사에 출근을 하시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배웅하던 엄마 정도였어요. 그리고 제 팔에 뜨거운 물을 쏟은 뒤에 비명을 지르면서 저를 끌어안던 엄마, 그리고 그런 엄마에게 회초리를 들며 혼을 내던 할머니, 그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이미 새로운 이름이 있었고 새로운 생일을 가지게 되어버렸잖아요. 고아원에서 봉사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제가 본래의 삶을 되찾기란 무리일 거라 생각을 하시고 제 부모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성인이 될 때까지 해남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중간에 입양을 가게 된 친구도 있었고 일찌감치 자립을 하겠다고 떠난 친구도 있었고 정말 딱 한 명 부모가 찾으러 온 아이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고아원에서 함께 지내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전부였죠. 해남이라는 곳은 참 좋은 곳이었어요. 땅끝마을이라는 말도 잘 어울리는 곳이었고요. 이곳을 떠날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어느 날 고아원 원장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성인도 되었고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 고민이 많을 거라 생각해. 쭉 해남에 있었으니 이곳이 편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아직 젊은 인생인데 더 큰 세상을 봐야 하지 않을까? 원장님, 저는 이곳이 너무 좋은걸요? 어릴 때부터 함께한 원장님도 그렇고 가끔 찾아오는 친구들도 그렇고 이곳에서 평생 눌러붙어 봉사하며 살면 안 될까요? 그러기엔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니? 나는 말이다. 효진이 네 팔에 남아있는 이 화상 자국이 늘 마음에 걸렸었거든. 너무나도 어여쁜 우리 효진이 팔에 이렇게 큼지막한 흉터가 남아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 이 동네에는 이런 흉터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도 없고 서울에 가면 말이다. 오래된 화상 흉터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많다고 하더라. 아무래도 서울에는 없는 게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저한테 화상 흉터 치료하러 서울로 떠나라는 말씀이세요? 혹시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을까요? 쫓아내는 건 절대 아니니까 그런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구나. 그냥 원장님 마음에는 그래.
네가 이 흉터에 얽매여서 지난 과거를 다 잊지 못했다는 기분이 들더구나. 네가 아직도 가끔 밤에 자면서 기다리겠다고 잠꼬대를 하는 거 알고 있니? 아마도 네 엄마가 너를 버렸던 날에 대한 꿈을 꾸는 것 같았어. 나는 그 출발이 이 화상 흉터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더구나. 어릴 때의 기억도 없는 효진이가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게 이 흉터 때문은 아닐까 하고 말이야. 그러니 이 흔적을 지우면서 효진이가 지금의 삶을 받아들이고 새 삶이라 생각하고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이야. 원장님은 제가 지난 모든 걸 다 털고 지금부터 다시 출발하면 된다고 믿으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 효진이는 할 수 있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효진이도 효진이의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어. 여기 남아서 아이들을 돌보고 봉사하며 사는 거야 좋지. 나도 우리 효진이랑 얼마나 큰 정이 들었는데. 그래도 정말 효진이의 인생을 위해서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래. 얼마든지 부딪혀보고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다시 내려와도 늦지 않다 이 말이야. 원장 선생님이 어디서든 우리 효진이 응원할 테니까 한번 부딪혀보고 와. 근데 그 말이 뭔가 제가 자립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할 수도 있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 같았어요. 제 팔목부터 시작해서 팔꿈치 바로 밑까지 꽤 크게 지도 모양으로 있었던 흉터였기 때문에 저는 늘 그 흉을 감추려고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다녔었거든요. 저는 막연하게 이곳을 나와 자립을 한다면 꼭 서울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저를 사로잡고 있는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보자 용기를 가지게 되었거든요. 부모가 나에게 준 트라우마를 고아원 원장 선생님에게서 치료 방법을 깨달았다니 참으로 웃기지 않나요? 평생의 단단한 벽이 되어줘야 할 사람이 저에게 정작 이런 큰 고통을 남겼다는 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20살이 조금 지나고서야 받은 자립금 600만 원에 후원금으로 받게 된 200만 원, 총 800만 원을 들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어요. 제 몸을 위해 집 하나를 얻기 위해서 부동산을 쉴 새 없이 돌아다녔지요. 근데 정말 서울에 와서 제일 처음으로 좌절을 하게 되었어요. 네? 집 보증금이 1,000만 원은 한다고요? 거기다가 월세는 또 매달 60만 원씩 내야 하고요? 세상에 이런 날강도가 어딨어요. 아가씨, 어디서 왔길래 이렇게 시세를 몰라? 어디 시골에 있다가 왔어? 요즘은 죄다 이래. 이게 기본이야. 아가씨는 게다가 혼자 살 테니까 보안도 좀 괜찮은 곳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야.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해. 우리 부동산에는 이게 제일 괜찮은 매물이야. 어딜 가도 비슷할걸. 해남 시내만 해도 보증금 2,300만 원에 좋은 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서울은 물가가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눈을 낮추고 낮춰서 돈을 최대한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여성 전용 고시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고아원에서 지내는 동안 따두었던 자격증들을 총동원해서 취업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혼자 산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이더라고요. 도움을 줄 부모가 없었으니까요. 고졸이라서 대우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꾸준히 공부해서 따놨던 일본어 자격증, 커말 자격증 같은 걸로 나름 괜찮은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나름은 규모가 있는 해외 무역을 위주로 하는 알짜배기 중소기업이었는데 제가 일본어를 나름 능숙하게 할 줄 안다는 게 가산점이 붙어서 입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쉼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샌가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더군요. 일을 한 지 6년 차가 된 어느 날 신입인 남자 하나가 저랑 같은 부서에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 무역 쪽으로 거래를 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저희 부서 사람들은 일본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었어요. 말은 잘 못해도 문서 정도는 읽을 줄 안다던가 하는 수준이었죠. 게다가 오랜 시간을 함께 일을 하고 이쪽 부서에서 몸을 담고 있었던 분들이었는데 새로운 신입은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일본어를 기본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의아했죠.
근데요, 과장님. 새로 들어오신 분은 기본적인 일본어도 할 줄 모르던데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업무를 맡겨야 할지 모르겠어요. 거래 내역서를 줘도 글자를 모르니까 뭐 하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서류 정리나 거래처에 연락하는 건 당연히 못 시키고요. 어쩌죠? 대충 해 그냥. 새로 들어온 그분 말이야. 우리 사장님 아들이야. 조대 사장님이 지금 사장님 아버지인 건 알지? 삼배가 아주 고루고루 해먹는 거지 뭐. 아이 아무튼 신입으로 입사했는데 우리 부서에 올 줄 누가 알았겠어. 대충 업무 이해도만 챙겨 곧 위로 올라가시겠지. 원래 이런 거야말로 대물림 되기 쉬운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당연히 저는 색안경을 끼고 업무를 봤어요. 할 줄 아는 게 진짜 없었거든요, 사장님 아들이요. 근데 제가 일도 대충 알려주고 제가 다 맡아서 하고 하다 보니까 자존심이 상한 건지 뭔지 저를 붙잡고서는 하나하나 다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알려달라고 붙잡고 늘어지는데 무시하기도 좀 그렇고 사장님 아들이라는데 밉보여서 좋을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도 하나하나 일머리를 가르쳤는데 나름 또 습득력은 빠르더라고요. 저도 이 부서에서만 6년을 일했으니까 나름 일에 대한 잔뼈도 굵었는데 금방 따라오더라고요. 그래도 이렇게 선배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니까 제가 금방 일을 따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혹시 오늘 퇴근하고 저랑 밥 한 끼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해드릴 건 없고 식사 한번 꼭 대접하고 싶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사장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밥 몇 번 얻어먹고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사장 아들이라고 의수되는 법도 없고 늘 겸손하게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이 붙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너무 신데렐라 스토리잖아요.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죠. 집안 반대도 심할 것 같고 해서 몇 번이고 거절을 했는데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압니다. 효진 씨가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저희 아버지가 이 회사 사장인데 당연히 제가 부담스럽고 밀어내고 싶겠지요. 근데 효진 씨도 저에게 마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건데 그냥 연애만 하자고요, 연애. 시작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막상 만나보면 저 같은 남자 어디 없을걸요? 그리고 저희 집이 무슨 대기업 재벌집도 아니고 효진 씨를 반대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 말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렸죠.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마음이 없지는 않았으니까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도 했고요. 결국에는 연애만 하는 건데 뭐 어때? 비밀로 하면 되지 하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제가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이 촉새 같은 남자가 온 동네방네 저랑 연애를 한다고 자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사내 연애라는 건 원래 비밀로 해야 탈이 없는 거 아닌가요? 게다가 본인이 사장 아들이라면 자중할 줄도 알아야지. 글쎄, 다음 날부터 회사 사람들이 제 눈치를 볼 정도로 다 알게 됐다니까요. 그렇다고 소문이 다 난 상태에서 헤어지자고 할 수도 없고 머리가 지끈지끈거렸는데 더 큰 산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이 말이 글쎄 사장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랑 연애를 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안 듣고 싶어도 회사에 소문이 쫙 나서 모를 수가 없게 됐지 뭔가. 시간 되면 우리 얼굴 보면서 밥이라도 한번 먹게 집으로 찾아왔으면 하는데 말이야. 너무 부담은 가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 그러네. 아들이랑 연애한다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싶고 말이야. 고작 연애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사장님께서 저에게 댁에서 식사 한번 하자고 따로 연락을 해오셨어요. 저는 당연히 놀래서 거절의 말을 뱉었죠. 아직 연애를 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댁으로 식사를 하러 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요. 다음에 조금 더 진지한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때 식사를 해도 아니 내가 뭐 잡아먹나?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건데 말이야. 일찌감치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집안 가풍도 익히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구내식당에서 같은 팀 사람들이랑 밥을 먹고 있다가 전화를 받은 건데 제가 숟가락까지 놔버렸다니까요. 진짜 제 인생 꼬여도 베베 꼬였다 싶었어요.
어떻게 연애를 해도 사장 아들이랑 하게 되어서 집까지 불려가게 되었냐 이 말입니다. 회사에서도 이미 사장 아들이랑 연애한다고 소문이 쫙 나 있었고 제가 고졸에 고아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하려나 싶더라고요. 원래 신데렐라가 욕을 먹는 법이잖아요. 남자 하나 잘 물어서 시집 가겠네 하는 소문이 나긴 나더라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저를 두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미치는 줄 알았죠. 직원이 열댓 명 되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거의 일하는 직원이 50명 가까이 되고 연매출도 꽤 나는 그런 회사인데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싶었다니까요. 하지만 피하기만 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는 법이잖아요. 저는 결국 사장님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팔에 흉터를 지우고 있기는 했지만 흉터가 좀 깊어서 그런 건지 꽤 오랜 시간 노력을 했음에도 잘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흉터를 지우는 치료가 비싸기도 엄청 비쌌어요. 돈에 여유가 있을 때나 한 번씩 받다 보니까 꾸준하게 치료를 하지도 못했고 흉터가 너무 흉하게 느껴져서 결국에는 사장님 댁에 갈 때 한여름이었지만 긴 팔을 입고 찾아가게 되었어요. 쭈뼛쭈뼛하게 들어가니까 미리 기다리고 계시던 사모님께서 저에게 슬쩍 핀잔해 주시더라고요. 아니 날이 이렇게 더워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데 긴 팔을 입고 왔어요? 아니면 뭐 몸에 문신 같은 게 있어서 숨겨야 하는 건가? 아유 벌써부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걸 바로 느낄 수가 있었죠. 세상에 문신이라니 저는 눈썹 문신도 안 해본 사람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본인 아들이 빵빵한데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애가 굴러 들어왔으니 싫을 수밖에 없겠구나 싶긴 했어요. 저도 그 부분을 우려했었고요. 이 만남을 끝으로 헤어지게 되겠구나. 그럼 빨리 재취업을 할 곳을 알아봐야 하는데 하는 잡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아무튼 그렇게 가시방석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저에게 별 질문도 하지 않으시고 말도 걸지 않으시길래 이거야말로 완벽한 무시구나 싶었었는데 사장님 댁에서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께서 국을 더 떠다 주시겠다고 가지고 오시다가 제 팔에 국물을 흘리신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제가 놀라가지고 팔을 확 걷었죠. 제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었잖아요. 그래서 팔에 화상 흉터도 있고요. 남들보다 2배로 더 예민했었거든요. 제가 팔을 걷어서 살펴보니 제 팔에 화상 자국이 떡하니 보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사모님께서 눈을 휘둥그레하게 뜨시더니만 제 팔을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저는 좀 민망해서 옷을 내렸는데 사모님께서 저에게 달려오시더니만 제 팔을 다시 확 걷어붙이셨어요. 제 팔에 남아있는 화상 자국이 특이했거든요. 한반도 지도 모양으로 생긴 화상 자국이었는데 그걸 보시더니만 파들파들 떨다가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효진 씨 괜찮아요? 뜨거워서 많이 놀랐을 텐데 어디 물집이라도 잡히면 어떡해요? 연고라도 가지고 와서 바를까요? 잠시만. 그 팔뚝에 남아있는 화상 자국을 좀 자세히 봐도 되겠나? 보기 좀 좋지 않으실 텐데요. 어릴 때 입었었던 화상이어가지고요. 사모님께서 많이 놀라셨나 봐요. 제가 보기에도 많이 흉해서 여름에도 긴 팔을 입고 다니거든요. 문신을 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 흉터 말이에요. 한반도 지도 모양의 화상 자국. 그거 혹시 8살 때 다친 거 맞아요? 어머, 그걸 어떻게... 예, 맞아요. 아마 그 시기쯤이었던 것 같아요. 8살인지 9살인지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때 입었던 화상이에요. 어떻게 다친 건지도 기억이 안 나요? 이런 화상 자국 쉽게 나는 거 아닌데 어떻게 다친 건지 나한테 상세하게 말을 해봐요. 혹시 제가 부모님께 버려져서 고아원에서 자라온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그럼 거기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대충은 들었어요. 오랜 시간 혼자서 고생을 하면서 살아온 여자라고 엄청 강인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제가 아마 이 화상을 얻게 되었을 때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한번 사라졌다가 돌아와서 뜨문뜨문하게만 기억이 나는데
저희 엄마가 주전자에 물을 끓이시다가 제 팔에 실수로 쏟아버리고 말았고요. 그때 화상을 입었었어요. 그거 말고는 기억이 없어서 자세하게는 말을 해드릴 수가 없네요. 내 휴대폰 어딨지? 내 휴대폰 빨리 찾아와라. 내가 급하게 대모님한테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얼른. 사모님께서는 허둥지둥 휴대폰을 찾으시면서 소리를 지셨어요. 저는 밥 잘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제 화상 자국이 특이하긴 했지만 사실 그냥 집에서 일어난 실수였는데 어디로 전화를 걸겠다는 건지 그냥 사모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인사를 드리러 오라고 해서 온 것뿐인데 완벽하게 첫인상은 망했구나 싶더라고요. 결국 내 입으로 고아라는 사실까지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요. 휴대폰을 받아든 사모님께서는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어요. 대모님, 저예요. 제가 지금 대모님의 손녀딸을 찾은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제가 기억하는 그 화상 자국이 팔에 있어요. 팔에. 한반도 지도 모양의 화상 자국이 있다고요. 거기다가 다치게 된 상황도 똑 들어맞고요. 지금 저희 집에 있어요.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질 않아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어요. 손녀딸이라니. 제가 누구의 손녀딸이라는 건지 여러분들이라면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시겠어요? 저는 저를 두고 다들 무슨 연극이라도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저 죄송하지만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손녀딸이라니요? 지금 이 팔에 화상 자국만 보고 제 가족을 찾았다고 하시는 거라면 제가 2번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에게도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아유, 미안해요. 내가 너무 놀라서 잠시만 기다려줄 수 있겠어요? 일단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아니, 나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줌마, 여기 찬물 한 잔만 가지고 와주세요. 그렇게 쿵쾅거리는 심장을 애써 달래며 기다리고 있었죠. 기약 없이 1시간, 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초인종이 띵동하고 울리는데 사모님이 버선발로 뛰어나가서는 현관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는 도도하게 앉아서 자기 손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처럼 굴던 사모님이 그렇게 버선발로 뛰쳐나가니 신기했어요. 거기다가 손녀딸이라 했으니 제 할머니가 온다는 이야기잖아요. 물론 저는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를 많이 받았으니 그 사람이 진짜 제 할머니일 것이란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지만요. 근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웬 할머니께서 뛰쳐 들어오시더니만 제 얼굴을 부여잡으시는 거예요. 네가 영은이냐? 영은이 맞냐? 영은이 맞냐고? 아이고 발 좀 보자. 맞다, 우리 영은이다. 영은이 팔이 맞아. 이 흉터가 우리 영은이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순간 갑자기 이명이 삑 하고 들리면서 귓가에 웬 여자 목소리가 윙윙 울리는 거예요. 영은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헉헉거리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그 할머님도 같이 우셨어요. 예, 우리 영은이 맞다. 이 눈매를 봐라. 우리 아들 눈매랑 똑 닮았잖니.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영은이야. 대모님, 그러지 마시고 머리카락 뽑아서 유전자 검사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때 엄마랑 헤어지게 된 뒤로부터 고아원에서만 쭉 자랐어요. 제 이름이 뭔지 버려진 충격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살았다고요. 그저 고아원에서 지어주었던 이름이 효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할머니께서 갑자기 영은이라고 저를 부르니까 누군가가 저를 영은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 음성이 막 기억이 나요. 제가 진짜 영은이에요? 내가 이 팔에 있는 이 화상 자국을 어찌 잊을 수 있겠니? 이 팔이 우리 영은이 팔이 맞다. 이 한반도 모양의 화상 자국이 우리 영은이 팔에 있었던 게 맞아. 8살에 뜨거운 물에 댄 상처란 말이다. 맞지? 맞잖아. 맞아요. 끓는 물에 대면서 생기게 된 화상 자국이에요. 그러면 정말 할머니가 제 할머니가 맞아요?
저는 그때부터 아주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도 오열을 하시느라 말이 드문드문 끊겨졌고 저도 우느라 귀가 먹먹했지만 그 진실을 귀담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아이고 우리 영은이. 그러니까 우리 영은이가 태어났을 때 말이다. 우리 아들네 부부가 당연히 아들일 줄 알고 너를 낳았다. 근데 글쎄 아들은커녕 딸인 게야. 우리가 잘못했지. 대를 이어야 한다고 아들을 낳으라고 그렇게 며느라가를 구박했으니 말이다. 우리 바깥 양반이 말이야. 대를 이을 아들을 낳으라고 며느라가한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단다.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돈도 주지 않고 아들을 낳으라고 혼만 냈어.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영은이 너를 낳고 난 뒤에 며느라가는 아들을 낳으려고 계속해서 임신을 했는데 3번의 유산을 겪고 4번째에 자궁의 임신을 하게 되면서 수술을 받다가 잘못돼서 자궁을 적출하게 되었단다. 아주 젊은 나이에 말이야. 그때 네 나이가 고작 7살 때였어. 그때 며느라가는 아들 타령을 하는 우리 때문에 4번의 임신 실패를 겪고 여자로서의 삶은 완전히 눕게 되었단다. 자궁을 적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뒤에 우리 바깥 양반이 아들을 못 낳는 며느리는 쓸모가 없다고 글쎄 이혼을 하라고 난리를 쳤지. 그 바람에 며느라가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단다. 그때 저희 할아버지는 일수를 놓는 엄청난 현금 부자였대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가족들을 제 입맛대로 굴려먹는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지금 저희 사장님도 저희 할아버지께 사업 자금을 빌려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아주 돈독한 사이로 대부대모로 모시면서 지냈다고 했어요. 둘도 없는 사이가 되어서 서로 자식들 이야기도 하고 집안 이야기도 속속들이 다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모님께서도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셨었고요. 내가 영은이 엄마랑 참 잘 지냈었어. 네 엄마가 너무나도 우울해하고 힘들어했거든. 늘 집에 갈 때마다 주눅이 들어서 벙어리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구박만 받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했는지 몰라. 그리고 그 화상 자국도 말이다. 사실은 네 엄마의 실수가 아니었었어. 뜨거운 물을 끓인 주전자를 들고 있는 엄마께 제가 달려가다가 실수로 일어난 사고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다. 일부러 끓는 물을 네 팔에 쏟은 게야. 네가 아들이 아니라서 자기가 고통 속에 사는 것 같다고 네 원망을 그렇게 했더란다. 네 팔에 일부러 물을 쏟아 다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된 내가 화가 나서 며느라가한테 해초리질까지 하고 말았지. 지배로 낳은 딸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줘야지. 아들 낳으라는 잔소리 좀 들었다고 딸한테 그런 짓을 해서야 되겠냐고. 너는 어미 자격도 없다고 하면서 말이야. 충격적이에요. 아니 엄마가 제 팔에 일부러 이런 흉터를 남겼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죄가 크다. 며느라가는 우울증이 심했고 우리 아들은 늘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며느라가를 챙기지 않았어. 우리 바깥 양반은 자기 돈 빼갈 생각하지 말고 아들을 낳으라고 아기를 품을 수도 없는 며느라가한테 난리를 쳤지. 아들을 못 낳게 되자 짐 챙겨서 나가라고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욕을 했었다. 며느라가 네가 없어야 우리 아들이 세장가라도 가서 아들을 낳지 않겠냐고. 그 맹목적인 비난에 우울증에 대한 화살이 영은이 너에게 꽂힌 게야. 그래서 며느라가는 너를 버리기로 결심했던 모양이다. 사람이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니 사고 회로가 정지가 된 건지 뭔지 사람이 저지르면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게야. 그 뒤에는 제가 단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억 그대로였어요. 엄마는 저에게 함께 놀이공원에 가자고 했고 저는 늘 저를 미워하던 엄마가 내민 친절에 기뻐하며 놀이공원에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저를 그렇게 버리고 도망칠 거란 생각은 아예 하지 못하고 엄마가 사주는 솜사탕을 먹으면서 회전목마를 타고 즐거워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저를 버린 엄마는 행복하게라도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혹시나 다시 찾아오진 않을까, 찾아와서 모든 진실을 말하진 않을까 전전긍긍했나 보더라고요. 불안감에 약을 의지하고 살다가 글쎄 미쳐버리고 말았대요. 죄책감이 그렇게 많았으면 버리지나 말던가. 결국 며느라가는 우리 아들이랑 이혼을 하게 됐고 그 뒤에 어디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겨버리고 말았단다. 뭐 지나가는 말로는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르지. 그 뒤에 우리 아들은 아들 타령에 신물이 난다면서 재혼도 하지 않겠다고 버텼어. 우리 바깥 양반은 화병으로 쓰러지고야 말았지. 그렇게 돈돈거리면서 아들 타령만 하다가 뇌출혈이 2번 터져서 세상을 뜨고 말았단다. 너무나도 불행한 결말이네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바깥 양반이 죽기 직전에 영은이 너라도 어떻게든 찾아서 데려오라고 난리를 치더구나. 그래서 너를 찾으려고 수소문을 하고 사람을 쓰고 했지만 어디서 어떻게 사라지게 된 것인지는 몰랐으니까 너를 찾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참 너를 마음에 담아두고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른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정말 쉴 새 없이 흘렀어요. 제가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트라우마에 휩쓸려 살았는데 이렇게 쉽게 저를 찾았었다고, 보고 싶었었다고 말을 할 수 있는지 참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고 있자 할머니께서는 제 팔을 얼어만지면서 많이 아팠지?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네 할머니다 하는데 대답조차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유, 영은이 네가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내가 한번 병문안을 갔었던 적이 있었어. 화상 치료를 하는 걸 보면서 화상 자국이 꼭 한반도 지도 모양 같다고 생각을 했었지. 그 기억이 뇌리에 박혀 있었나 보다. 이 화상 흉터를 내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어. 그 어린아이가 그 아픈 치료를 받으면서도 악소리 한 번을 내지 않고 지 어미 눈치를 보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었지. 이럴 게 아니라 빨리 유전자 검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뭐든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했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초조할 줄 알았는데 정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열흘이 지난 뒤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고 저는 친자식임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막상 그 결과를 봤는데 기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오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궁금했던 부모님이었는데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해서 제가 피해를 보게 된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제가 사는 집으로도 아버지가 찾아오시고 할머니도 찾아오시고 했죠. 저에게 수도 없이 사과를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마음이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다시 한번 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조용히 회사를 다니며 지내고 있었던 어느 날 사모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쩜 그렇게 간 이후에 연락도 한 통 없니? 그래서 우리 아들이랑 결혼 준비는 언제 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찾아왔어. 저를 반대하셨던 거 아니었어요?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할머니 손녀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뭐 꼭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 이유라면 저 결혼 안 할래요. 그냥 반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도 집안에서 반대하면 아마 고집 부리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갑자기 사모님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며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당황했죠. 그 도도하신 어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얼른 일어나시라고 제가 팔을 잡아당겼는데도 무릎을 꿇은 채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 하셨어요. 내가 말이야, 그 화상 자국을 보고 너무 놀라서 앞뒤 사정을 영은이에게 이야기도 해주지 않고 사건만 크게 벌인 것 같아서 말이야. 큰 충격을 준 것 같아서 미안해.
그날 그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 아니라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었어야 했는데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어. 정말 미안하다. 나는 말이야, 늘 네 엄마가 불쌍했었어. 그리고 영원히 네가 안타까웠었고 네 엄마는 늘 우울함에 시달렸었고 집안에서도 식물 취급을 받고 있었으니까 오죽하면 자기 배로 낳은 너를 놀이공원에 두고 오고 나서 죄책감에 미쳐버리고야 말았겠니. 내가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 알면서도 너무 가볍게 그 진실을 밝혀버린 것 같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여기서 어떤 말을 내뱉을 수 있겠어요. 나도 참 못된 인간이야. 내가 예전에 우리 아들이 어릴 때 말이야. 우리 남편 사업이 잘 풀리는 듯 하면서도 정체기가 생기고 하니 힘들었었거든. 남편은 늘 늦게 들어오지. 애는 에너지가 넘쳐서 늘 사고만 치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마다 네 엄마를 보면서 위안을 가졌었어. 그래도 나는 아들을 낳아서 행복한 거다. 나는 시부모한테 저런 구박은 받지 않으니 훨씬 나은 삶이다 하면서 불행한 네 엄마와 비교하며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 그 마음 다 잊고 살았었는데 너를 다시 만나면서 그 기억이 떠오르지 뭐니. 너무 큰 죄책감도 들고 다시 한번 너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 그럴 수 있죠. 사모님께는 남일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정작 저를 힘들게 한 사람이 아닌데 사모님이 왜 미안해 하셔요? 나도 방관자나 다름없었으니까. 네 팔에 뜨거운 물로 인한 흉이 생겼을 때라도 어떻게든 막아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정말. 우리 아들도 말이야.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연락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멍청하게 행동했던 걸 용서해주고 우리 집안 사람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눈물 콧물 다 쏟아가시면서 말을 하는데 저도 참 바보같이 그 진심에 마음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 내가 지금 받은 상처가 깊다고 한들 이것 또한 치유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아원 원장님께서 저에게 흉터 치료를 받고 새 출발을 하길 원했었던 것처럼 저도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는 그 마음이 들자마자 바로 회사에 휴가를 내고 해남에 있는 고아원에 찾아갔습니다. 원장님을 만나서 제가 겪은 일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제 아버지를 찾긴 찾았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냥 남 같아요.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그렇게 오랜 시간을 떨어져 있었으니 당연히 교감하기 어렵지 않겠니? 지금이라도 가족이라 받아들이고 새 출발을 하면 되는 거란다. 이제야 부모가 생겼다 생각하고 새로 일기장을 쓰면 되는 거지. 그렇게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된 것도 누군가에겐 정말 부러울 일이지 않겠어? 같이 생활했던 친구들을 떠올려봐. 부모가 찾으러 왔을 때 누구보다 부러워했었잖니. 그래도 하늘이 효진이 너를 예쁘게 봐주신 모양인 것 같다. 아니지, 이제 영은이라 불러야 하나? 마음의 문이라는 건 정말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란다. 제 화상 흉터를 어루만지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저에게 흉터가 많이 옅어진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말도 해주셨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데 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많이 옅어진 것 같대요. 치료를 꾸준히 받지 못했어요. 돈이라는 게 여유가 늘 없더라고요. 어쩌다가 사정이 좀 괜찮으면 한 번 받고 또 오랜 시간 못 받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데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 아니겠니? 영은이 입장에서는 그대로인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영은이의 상처가 많이 남은 것 같아 보여. 이렇게 늘 강하고 굳굳하게 잘 자랐으니까 앞으로도 잘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해남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 집으로 가서 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제가 고아원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왜 그 나이에 제 이름조차 몰랐는지, 버려졌다는 큰 충격에 실어증이 걸렸고 기억이 통째로 날아갔다고 설명을 하자 그제야 이해가 된다는 얼굴을 하셨어요.
똑똑한 아이였어서 어떻게든 경찰을 통해 집에 찾아올 줄 알았는데 어딜 가도 찾지 못해서 정말 어떻게 된 줄 알았다. 미안하다. 내가 더 살폈어야 했는데 그놈의 아들이 뭐라고 대를 잇는 게 뭐라고. 내 손녀딸에게 상처를 주고 내 며느라가에게도 그렇게 상처를 준 것도 그렇고 정말 너무 미안하다. 이 노인네 죽기 전에 손녀딸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지. 정말 고맙다. 미안하다. 할머니와 아버지 두 분 모두 저에게 무릎을 꿇으며 사과를 하셨어요. 저도 덩달아 같이 무릎을 꿇었죠. 저희 셋은 그간 벌어졌던 상처를 다시 한번 회복해 보기로 노력하기로 했어요. 저는 그 뒤로 아버지 집으로 거처를 옮겼고 너무너무 어색하고 힘들지만 어떻게든 부딪히려고 하고 있어요. 할머니께서는 유명하다는 피부과에 절 데려가서 흉터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게 결제까지 해주셨고 결혼도 준비하는 중에 있어요. 글쎄 일이라는 게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지게 되면서 아직까지는 어안이 벙벙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전부 맞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요. 너무 극적으로 가족들과 상봉을 하기도 했고 언젠가는 이런 결정을 한 날이 후회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사람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요. 하지만 저를 다시 만난 딸이라고 손녀라고 어떻게든 챙겨주시려고 하는 제 핏줄을 보면서 조금은 행복한 것도 같아요. 여태까지 너무 외롭고 힘들었고 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묻어난 노력을 했지만 이제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려고 해요. 내 가족, 내 상처 모두를 감싸 안을 수 있게 말입니다. 저의 예비 신랑 또한 제 용기를 지지해주고 있고 예비 시모가 무엇보다 노력을 해주시고 계셔요. 저랑 같이 피부과도 다녀주시고 엄마랑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해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이러한 사랑들을 받아 저도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제게도 꽃길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항상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